헤아리는 마음인 제7식. 제6식보다 한 단계 깊은 마음의 세계를 제7식이라고 합니다. 제7식은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사량, 즉 헤아려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을 가리킵니다. 이 제7식부터 마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불교의 분석이 얼마나 섬세한지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며 꿈을 꿀 때의 마음, 대상이 없는 망상을 일으키는 마음, 깊이 사유하는 마음, 정신 철락이 일어나 제정신이 아닐 때의 마음 등은 어느 깊이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서양의 심리학 개념으로는 무의식, 잠재의식 정도인데 그것은 표현이 모호합니다. 더욱이 각각의 마음 상태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유식학과 서양 심리학의 비교는 뒤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며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어느 깊이까지 침투해 들어갈까요? 대개의 경우 바로 이 제7식까지입니다. 제7식을 생각하고 헤아려 인식한다는 사량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거의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는 최종적 마음은 제7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제7식이 항상 옳은 결정만 내리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불교에서는 옳다, 그르다 라는 마음 자체를 일으키는 것을 아주 위험스럽게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경로나 이유로든 자기적으로 판단하고 확신하는 것을 번뇌의 주범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내 집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도둑에게 이 천하의 나쁜 도둑놈 하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인류 전체가 그 사람에게 도둑놈이라고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은 내 물건만 훔쳤으니 피해를 본 내게만 도둑놈에 해당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겐 분명한 도둑인데 그 사람에게 대래 도움을 받은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도둑이라는 나의 확신은 주관적 사건의 결과로 인식된 것이지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주 알기 쉽게 말해 내가 도둑 맞은 물건이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증됐다면 그 도둑은 한편으로는 은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먹으려다 컵을 깨뜨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10중 8구 여러분은 넌 애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하실 겁니다. 아이의 행동에 비해 그건 결코 심한 책망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전적으로 성립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잠깐의 순간적 실수로 조심성 없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널 정도로 또 가스레인지에 라면불을 올려놓고 몇 시간을 깜빡할 정도로 조심성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번의 경우에도 그 조심성이 없다는 말에 문제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입니다. 이번엔 좀 까다로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좋아하는 축구의 경우입니다. 한국 축구의 골 결정력 부족은 생각만 해도 사실 짜증납니다. 더욱이
유리하던 게임을 한 선수가 백패스를 잘못하여 어이없는 골을 먹고 패하면 그 백패스를 한 선수는 한마디로 죽일 놈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한 선수의 한 번의 잘못된 패스로 게임이 지게 된 것일까요? 이제부터는 상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선수가 백패스를 잘못한 순간을 정지 화면이 상태로 놓고 생각을 경기 시작 전까지 되감아 보는 겁니다. 마치 필름을 되감아 역으로 보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중앙 서클에서의 첫 패스, 즉 경기 시작 장면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그 첫 패스가 다르게 되었어도 과연 그 죽일 놈의 선수가 통안에 백패스를 하게 됐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축구 전문가적 판단은 필경 틀린 것이 되고 맙니다. 제7식은 이와 같이 얼핏 당연하거나 혹 수준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의식이 사실은 이 번뇌의 주범이라는 것이 유식학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유식학의 입장에서 보면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제7식의 작용이 활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식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7식의 12분별 작용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현상과 때로는 진리라 믿는 것조차 사실은 제7식의 분별상이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수행이란 곧 이 제7식을 어찌 제어하느냐에 그 시작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을 위해서는 더 정화된 마음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8식입니다. 제8식에 들어가기 전에 제7식의 이해를 도와줄 만한 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스님들 앞에서 도로아미타불 이란 말을 하면 야단 맞습니다. 도로아미타불이란 일이 거의 다 잘 돼 가다가 막판에 어긋나 허망하게 틀어진 것을 뜻한다고 부처님 중 한 분이 아미타불을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도로 아미타불의 어원을 아시면 스님들이 자신있게 야단칠 것이 아니라 자신있게 권장해야 할 말임을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금소총이란 고전 해학집 중 파수록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선비가 친구를 만나려고 한겨울에 말을 타고 강을 건너갔다. 그가 친구 집에서 며칠 쉬어 돌아올 때는 날씨가 푸근해져 강의 얼음이 옅은지라 말을 타고 건너기에는 위험할 것 같았다. 그러니 어찌할 도리가 없어 말에서 내려 말에 실은 부담롱의 준말이 부담으로 남에게 부탁받은 것을 일컫는 말, 부담금, 공동부담 등의 어원입니다. 을 끈으로 메어 말 뒤에 끌려오도록 끈을 길게 하여 안장에 매달아 중량을 분산해 놓고 자기도 고삐를 길게 하여 말 앞에서 끌며 강을 건너는데 그래도 위험한 생각이 들어 나무 아미타불을 연거푸 염하며 건너왔다. 강 깃을 가까이 와서 이제는 빠진다 해도 죽을 위험성은 없다고 느껴지자 유교를 닦은 선비로서 염불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지랄이나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말을 돌아보니 말에 매단 부담롱의 끈이 풀어져 부담롱이 강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 자신이 다시 가서 그것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 아까 지랄이나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한 죄책감에 아까보다도 더욱 위험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별 방도가 없어
또다시 나무 아미타불을 연속하며 도로 돌아가서 부담농을 끌어올 수밖에. 그래서 도로 아미타불. 머금고 저장하는 마음인 제8식과 제9식. 제8식은 아뢰야식이라고 하는데 함장 혹은 이숙이라는 뜻이 있는 마음을 일컫습니다. 어려워지니 제가 여러분을 위해 만든 표를 먼저 보십시오. 제8식을 함장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의식은 물론 무의식까지 저장하고 기억하는 창고와 같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숙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8식에서 비로소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거나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의 제7식까지는 반연, 생각을 일으키는데 유형 무형의 대상이 있어 그것으로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마음, 선가에서 즐겼음이 있지만 제8식은 반연이 없이도 스스로 생성하고 생각의 씨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종자식이라고도 합니다. 즉 유식학에서는 일체 마음의 종착지라는 개념으로 제8식을 설합니다. 가장 깊은 의식, 무의식이 잠재된 큰 바다와 같습니다. 선악과 시비도 끊어진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8식이 윤회의 근본 마음이 된다는 주장이 아뢰야식 연기론입니다. 제8식은 너무나도 중요해 원효도 대승기신론에서 이 아뢰야식을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6식, 제7식, 제8식의 유식론은 세친의 유식 3식론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유식론은 이 제8식에서 그치지 않고 제9식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제8식을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음이요 윤회의 주체가 되는 마음이라고 보는 탓에 그야말로 오염되지 않은 더 깊은 내면의 순수한 마음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한 이유는 깨달음을 이룬 마음은 말 그대로 인연과 업을 곧 윤회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명에서 완전히 이탈된 마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에서 해탈된 마음을 제9식이라 하게 됩니다. 제9식은 아마라식, 진식, 무구식 등으로 불리는데 결국 청정무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제9식을 진제 499년에서 569년 인도의 스님, 중국 섭론종의 개조가 주장했다고 하여 아예 세친의 유식이 아니라 진제 유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신밀경 같은 유식계통의 경전에서는 제9식을 사실상 반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유식사상의 견지에서 보는 마음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마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기 위해 유식사상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식사상보다 중관사상을 지지합니다. 반야심경의 정신도 유식사상이 아니라 중관사상에 있습니다. 용수의 중관사상. 앞서 인도의 불교 사상적으로 가장 역사적인 인물로 용수와 무착, 세친이 있다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대한 사상가인 용수는 실존 인물이 분명함에도 용수보살이라는 부처에 버금가는 칭호로 부를 만큼 불교에서는 특별한 분입니다. 화엄경 약창계의 시작이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인데 여기에 나오는 용수보살이 바로 그분입니다. 화엄경도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구해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수는 중론이라는 길지 않은 저서로 그 사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의 공중 무의식계를 설명하다 세친의 유식론으로 빠진 것도 어려운데 한술 더 떠 중론까지 거론하다니 너무하지 않느냐며 불평하실 분도 있겠지만 반야신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알아야 하니 어쩌겠습니까? 오히려 쉽지 않은 설명을 해야 하는 제 처지를 딱하게 여기시는 심정으로 들어주십시오. 불교의 사상은 크게 두 줄기로 유식파와 중관파가 있습니다. 유식파는 바로 전까지 6, 7, 8식을 거론하며 말씀드린 세친의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식학, 유식설, 유식론, 유식사상 다 같은 부류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 중관파인데 용수와 중론을 바탕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중관사상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연계는 공성이고 중도라는 언어는 모두 용수의 중론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용수는 중론의 삼재계로 일컬어지는 개성에서 다음과 같이 설파합니다. 인연소생법, 아설 즉 시공, 인연이 생기는 진리는 공이라 하며 역위시가명, 역시 중도의, 또한 가라고도 하며 이를 중도라 한다. 이는 공, 가, 중의 삼재 사상으로 발전하여 후해 천태교학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그 문제는 접어둡니다. 하지만 앞의 개종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공과 중도라는 용어의 정의를 가장 명확히 밝혀놓은 개송이기 때문입니다. 제 의도는 반야신경의 핵심 단어인 또 불교의 키워드인 공이 바로 중관사상의 핵심이며 용수의 작품이니 유식사상을 알고 중관사상도 이해해야 반야신경을 이해하는 순서가 바르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비교해 드리는데 단 유의하실 전제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식사상과 중관사상은 대립된 사상입니다. 문제는 한국 불교가 사상적으로는 중관이 공과 중도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식의 논리로 공과 중도를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효의 화증사상과 회통으로는 그러한 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한국 불교는 중관사상을 귀착지로 하는 듯한데 그 과정이 때로는 유식사상으로 불교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듯해 행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기우입니다. 반야신경과 용수의 중론. 용수가 설파한 중론의 핵심은 법으로서 자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용수는 자성을 연기 혹은 공의 상대 개념이라 말하는데 이 사상의 근저에는 이른바 법이 실제한다는 법유 사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기와 공의 근본 이치로 사물이 존재하니 사물에는 존재에 대한 자성이 당연히 없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그렇기에 법 자체가 공하다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반야신경의 이해에 왜 중론의 공사상이 필수적인지 또 한국 불교가 공이란 용어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상의 연장에서 공을 의미하는 무아란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아니면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니 공아로 대체하자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다시 차분히 이 책의 목적지와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을 이해하는 핵심은 공의 이해에 달려 있는데 저는 처음 공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설명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공은 설명도 이해도 간단치 않다. 이 책의 전체에서 공이란 글자를 쓸 때마다 공을 설명하는 것이니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히려 당부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짐작하셔야 합니다. 용수가 중론에서 말하는 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존재는 상의 상관의 관계, 연기에 있으므로 이것이다 라는 스스로의 성품을 갖지 못하며 무자성, 공이란 이같이 고정된 자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때 모든 존재의 실제는 다만 연에 의한 잠깐의 이름, 가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게 되고 없어지는 것은 이름뿐이지 그 있고 없음 자체가 자성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일체의 존재는 있고 없고의 존재를 떠난 것, 중도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중도란 말이 중용 혹은 가운데 길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도란 유무의 양극단을 초월한 언어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용수의 저서 중에 반야 바라밀다 찬이 전해지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중론의 기반이 반야와 공사상에 있음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너무 깊어지니 이쯤 해두고 서양 철학에서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 마음에 접근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에서 프로이드까지 불교의 유식사상과 중간사상이 인간의 마음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아주 섬세한 철학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사상은 곧 우리의 인식 혹은 의식 둘을 다 포함하는 그렇지만 막연한 마음이라는 것을 파헤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논의들은 2000년 전, 아주 짧게 잡아도 1500년 전에 이미 확립된 것입니다. 서양 철학은 소크라테스 기원전 470년에서 399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정설인데 알고 계시다시피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로 대변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의식은 불교적으로 보면 실제에 대한 가치 단순한 문제 제기에 불과합니다. 불교 사상에 비하면 근세라 할 수 있는 스피노자 1632년에서 1677년, 칸트 1724년에서 1804년 등 서양 형이상학적 철학의 대표 주자들도 불교의 체계만큼 인식의 세계와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신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인간이 신에 종속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 말은 다시 인간의 마음조차 신의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정통 신학에서는 인간의 마음 자체도 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물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지만 그것은 기독교란 신의 억압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인간 이성의 외침이었지 인간의 마음을 신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마음의 심층을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 대응하는 참다운 의미의 서양 심리학은 그야말로 최근이란 표현이 오히려 적당한 프로이드 1856년에서 1939년가 창시자입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였던 프로이드는 최면술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음을 알고 의식, 무의식의 개념을 체계화하여 정신분석학이라는 분야를 독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실망스럽게도 프로이드는 자아했고 불교에서는 무아가 본능, 이드, 불교에서는 탐, 진, 치의
종속된다고 주장했고, 나아가 자아를 움직이는 본능을 모두 리비도, 불교에서는 애욕로 몰았으니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말과 행동, 즉 인식은 모두 성욕이 개입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프로이드의 공로는 불교의 유식에서 마음을 전 5식, 6식, 7식, 8식으로 분석했듯이 마음의 무의식이 존재함을 설정하고 또 그 역할과 인식의 관계를 어설프게나마 설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융의 정신분석 세계. 칼 구스타프 융 1875년에서 1961년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인정받는데 그 역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렇듯 서양의 심리체계는 출발부터 정신과 의사들의 분석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시작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인 불교의 마음 분석과는 그 구조와 차원이 다름을 전제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융은 마음을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구별했습니다. 융의 의식은 자아를 이루는 심리적인 문지방과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인식의 연속성이 자아를 형성하게 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프로이드가 유아적 경향이 무의식의 본질이고 이 무의식이 자아를 형성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대치됩니다. 융의 논리로 말하면 축적된 경험을 어느 쪽으로 의식화하느냐가 그 사람의 자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경험에 정서적 의식을 많이 허용하면 감성적 타입이 되고 감정보다 사고에 치중하면 사고 타입의 자아가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자아를 형성하게 하는 경험 중 어떤 타입으로 편입되지 못한 사고라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저장되는데 이 저장고를 개인 무의식이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받은 인식이 아주 미세해 내 판단과 자아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해도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곳에 남아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돌출적 말이나 행동이 이 개인 무의식 때문이라는 것이 융의 지적입니다. 융의 개인 무의식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컴플렉스라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에는 억압된 의식 아래 잠재해 있는 관념, 열등감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니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융 덕택에 우리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플렉스라는 말은 사실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설명드리면 개인의 의식의 단편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집단을 형성한다는 개념인데 쉬운 예로 몇 개의 단어를 연속적으로 말할 때 얼핏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컴플렉스가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TV 게임에 한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이리저리 설명해 나가면 상대가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을 찾아내는 마음의 작용을 컴플렉스라고 이해하셔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너 참 컴플렉스가 많다고 하면 실은 너 개인 무의식을 이루는 생각의 단편들이 풍부하다는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융이 살아 있어야 이 말을 한다면 말이겠지만 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분명히 융은 이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용어로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융은 이 컴플렉스가 개인의 창의력과 희생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예를 들면 어려서 엄마의 가출로 인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성장해서 그 컴플렉스로 여자를 증오하는 무의식이 형성되어 독신으로 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 처지를 생각해 고아원의 원장이 될 수도 있듯이 긍정, 부정의 양면성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누가
너 무슨 컴플렉스 있지? 하면 웃으며 그래 많다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개인 무의식의 범주이고 다음은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 집단 무의식의 개념이 융의 정신 분석의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단 무의식의 내용 중 흥미로운 점은 진화론의 논리를 인간의 집단 무의식의 형성을 설명하는 결정적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중학교 생물 시간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인간이 물고기에서 점차 육지의 생물로 적응하여 포유류를 거쳐 오늘의 인간으로 순차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이 엄마 뱃속의 태아 형성 과정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에서 시작하는 것은 지구 생명체의 탄생 자체가 바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진화 과정의 함축이란 뜻은 10개월에 걸친 태아의 발달 과정이 처음에는 물고기의 발생 모습과 거의 같은 형태로 시작하여 포유류의 그것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융은 인간이 집단 무의식도 이러한 과정을 통한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뱀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 외에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즉 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두려움과 혐오스러움을 느낍니다. 융의 관점은 이 인간이 집단적으로 뱀에 대해 갖는 인식은 인간의 먼 조상 때 뱀에게 물려 혼인한 경험이 대대로 진화하여 오늘의 우리에게 공통된 무의식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전되듯이 형성되어 온 의식을 집단 무의식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나도 모르게 뇌에 각인된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집단 무의식에 대해선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불교, 그 중에서도 반야신경의 공중무 의식계를 풀이하려다 유식과 중론을 거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기서 수습을 해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용의 무의식의 세계는 유식의 제7식 깊은 곳과 제8식의 입구쯤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양 심리학의 장점은 수직적으로는 그 깊이가 동양의 사상에 이르지 못했어도 수평적으로는 다각도에서 아주 분석적인 성과를 냈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융은 심리학과 종교라는 저서도 쓸 만큼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불교적이지는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과 윤회에 대한 불교 사상을 담은 티베트의 사자의 서라는 책의 영역본을 보고 서구 철학과 종교가 따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차원의 정신의 과학이라고 했다 합니다.